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있고요. 저는 카드론에 신용대출까지 죄다 받았어요. 최저금리가 한 4%대 되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2% 정도? 요 정도 되죠.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월급 받으면 50만 원 남아요. 억지로 그냥 버티는 거죠, 뭐. 그런데 이게 또 방법이 없어요. 금리 인하가 빨리 되길 바라는데 안 내려오네요.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특수한 상황일까? 매월 주담대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못 버티고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만건입니다. 만건, 집이 만채. 이걸 3, 4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한 달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게 누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집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실제 이야기, 30대 A씨는 금융 공기업에 다닙니다. 그런데 최근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5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몇 년 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내대출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사내대출에 월 상환금을 공제한 금액이 바로 50만 원입니다. 사내대출만으로는 또 집을 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이 다른 금융권 대출까지 고려하면 월급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 전입니다. 제가 간간히 이야기 드렸던 거, 영끌족 분들이 절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상대해보면 오히려 고학력, 금융권 아니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학교 졸업하고 금융권에 취직했지만 서울대 과잠을 입고 집 보러 오고 또 계약서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럴 때 부비는 어떻게 영업한다? 우와, 서울대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S대 가고 싶었는데 결국 관악산 말고 다른 S대 갔죠. 과잠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그냥 편해서 졸업하고 계속 입다 보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냐고요? 예,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물론 많지만 티를 어떻게든 내는 분들 꽤 있습니다. 구비도 먹고 살려니 그런 거 빨리빨리 캐치해서 손님과 나의 공통점을 최대한 빨리 찾고 그 손님이 또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바로 또 제가 알아봐 줍니다. 아주 능청스럽게. 세상에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속 보이는 것도 모른 척 찬양해 주면서 비위 맞추고 그러고 사는 거죠. 아무튼 제 영업의 비결은 부동산 출발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 보러 가는 그 문 앞까지 딱 5분, 그 5분 안에 손님과 나의 공통점을 뭐라도 일단 빨리 찾아서 어필하고 내가 너의 편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 아무튼 이 고학력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영끌족 분들이 사내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또 받아서 집 산 경우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좋은 직장이고 사내대출까지도 가능한 직장이니까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여기 분양 경쟁률이 전용면적 11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49대 1이었습니다. 6000대 1. 그런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일명 생숙. 전용면적 84에서 88제곱미터까지 여기에 분양가가 14억에서 17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비쌌죠. 생활형 숙박시설임에도 아파트처럼 여겨졌고 상대적으로 또 이게 청약 조건이 느슨했고 생숙이다 보니까 워낙 또 주변에서 펌프질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58만 명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주거용으로 거주가 가능할 거다라고 인식하고 이걸 분양받았는데 이게 정부 규제가 안 풀리면서 분양권을 되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되니까 부동산 투기 광풍이 계속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끌족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오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틈새 공략을 한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왜 부동산 투기판이 되었나? 아파트하고 다르게 계약금 10%만 내고 이 당시에 분양권을 웃돈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즉 투기 세력이 여기 또 엄청 달려들었죠. 그 58만 명이 전부 다 투기 세력이다 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 부동산 떴다방처럼 부동산 프리미엄 받고 치고 빠지기를 노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뭐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3년 유예든 아니면 폐지든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면 실수요자들이 다 피해 보는 겁니다. 제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롯데캐슬은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도 못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억대 마이너스 피가 넘쳐납니다. 설상가상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계속 끌고 갈 경우 그 손해가 어디까지 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도 심지어 거의 어렵고 돼도 감정가의 한 50% 정도밖에 잔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잔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들어온 분들은 거의 실신지경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 또 입주 예정 물량만 이런 게 1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분양받은 분들은 준주택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때 분양에 떨어지신 분, 낙첨되신 분들 조상이 도왔다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2021년 서울에 내 집 마련한 30대 직장인 B씨 당연히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이걸 집을 샀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그 후에 오르니까 경제적 난관에 당연히 부딪힙니다. 지난 3년의 기간이 30년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두 다리 뻗고 맘 편하게 잘 내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요, 겉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 모든 걸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속마음은 어떨까? 그때 사지 말고 지금 샀으면 몇 억은 세이브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부동산에도 역시 존재합니다. 기회비용, 시간과 돈, 그리고 그걸로 다른 걸 했을 때 더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었던 걸 만약에 감안한다면 영끌족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늘로 뻥 하고 날려버린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지금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게 많은데 시간 내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데 시간을 여러분이 써주시는 거, 바로 이것이 모두 그 기회비용을 우리가 알뜰하게 써먹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의 비밀TV는 그 간절한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은 났는데 피눈물은 이게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피가 이게 누나한테 맞아도 눈물은 찔끔 나는데 이게 피는 안 나. 아무튼 부비는 직접 울고불고 그 간절한 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알찬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강북의 한 아파트를 7억 6천에 매수한 D씨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담대 3억, 그리고 또 연 3%, 30년 만기, 거기에 신용대출 1억까지 동원해서 집을 샀습니다. 이후에 집값은 몇 달 후에 이게 갑자기 1억 가까이 막 올라갑니다. 집을 산 이후로. 이때까지만 해도 영끌족이 된 자신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잘했고, 나는 이게 투자의 귀재인가? 라는 생각도 혼자 해봤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기왕 이럴 줄 알았다면 더 비싼 거를 빚을 더 많이 내서 더 좋은 걸 샀으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걸, 돈을 더 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폭등하면서 집값이 6억까지 이제 하락합니다. 우리가 단순 계산해봐도 이 D씨는 자기 자본이 3억 6천만 원으로 집을 산 겁니다. 주담대 3억, 거기다 신용대출 1억. 그런데 이제 6억이 됐으니까 지금 집을 매도하면 2억만 손에 남는 겁니다. 1억 6천만 원이 허공에서 사라진 거죠. 집을 팔고 싶어도 이제 지금 안 팔립니다.
물론 팔아도 어디 가서 그 남은 돈으로 전세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집을 샀을 때보다 지금은 한 달 이자가 수십만 원씩 더 나갑니다. 지금 그래도 뭐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서 대출 갈아타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그만큼 올랐거든요. 그렇게 알뜰족이 되었다라는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로 포장을 하긴 합니다. 언론에서 영끌족이 알뜰족이 되었다. 뭐 결국은 소비를 줄인다는 거는 내수 경기가 이제 폭삭 주저앉는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 타격이 돌고 돌아서 결국 또 나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로 영끌족을 굉장히 이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솔솔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진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금전적 손해는 정말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에 와서 그러고 사야겠으면 사는 거 맞습니다. 나한테 필요할 때. 근데 잘 사자는 겁니다. 그때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단계를 뛰어넘고 정체기도 있고 지겨운 시간도 있고, 그게 그거 같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이 기간이 길게만 느껴질 때, 이 지겨운 순간이 계속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나는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포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거를, 노력을 이제 그만두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은 부동산 이야기, 이놈이 한 얘기나 뭐 저놈이 한 얘기나 뭐 사실 들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내 부동산을 보는 어떤 시선, 눈높이는 매일 그냥 그 자리 같고,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실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포기해도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